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막말 대잔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전부 다 플러스로 1% 넘게 끝났어요. 특이점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것, 힘을 잃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다른 데보다 탄력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장하고 유럽장 좋게 끝났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보면 이 유가가 그 수혜주 운하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때문에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해대고 있고,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락내리락을 계속 해대고 있죠. 방향성 타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가 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수요 확대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공급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해소될 것 같아요. 그게 수요 확대보다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문제들이 해결하면서 공급이 안정화되는 그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10년 국채 수익률이 막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1.7% 중간대까지 올라왔다 이제 좀 내려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던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좀 둔감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일정 수준 올라가더라도 일정 수준은 시장에서 영향을 못 미칠 그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게 끝난 거니 올라가는 게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파란 거는 연준 자산이고, 그다음에 이 빨간 게 이게 그 미국의 재무부 돈 생기면 넣어두는 계좌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시면 이 계좌의 잔고가 계속 쭉 빠지고 있죠. 많이 줄고 있어요. 연준의 계좌, 그러니까 연준에서 보유하는 그 계좌에, 재무부 계좌예요. 빠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자금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자금을 좀 쌓아야 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속도를 낼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게 이제 4월 달에 그 정도의 속도가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연준이 매집해 주는 거는 1조 8천억 달러거든요.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가 8천억, 모기지가 4천억 달러인데, 800억, 모기지가 400억 달러인데, 지금 발행되는 이 표시는 이게 조단입니다. 2조 2천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그거 정도 발행량 물량보다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발행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이 많아질 거고, 공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익률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 채권 수익률은 윗방향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오픈하고 있고, 2%대까지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그런 탄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건 예전에 차트로 계속 보여드렸는데 초반부에 확 올라가요 한번.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정 추세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봐서 향후에 일정 부분의 변동성을 또 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추세 자체를 흔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보면 이제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세게 올라왔고, 다우는 시총이 큰 애들만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추세를 있는데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게 내려와서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잠깐 또 내려오는 것 같더니 여기 보시면 강한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조정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얘가 탄력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겠느냐, 그거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찍으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을 일정 부분 보이니까 이거죠.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올라오고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약간 달라진 느낌이 드는 거는 이건데요. 테슬라가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 나스닥이 1%가 넘게 끝났는데 테슬라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오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상승 강도하고 다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캐시우드 돈나무원님께서 이게 계속 날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시장에서 그거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바닥을 찍었던 게 이게 한 500달러 중반대인데, 이거 깨지면 그 직전에 어떤 라인을 형성했던 이 400달러대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탄력은 여기는 아니고 한 요쯤부터일 것 같은데, 이게 S&P 500지수 편입되면서 확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곧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하튼 뭐 봐야 되겠지만,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기업이 운영하는 어떤 패턴, 기업가 CEO가 행동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진짜 막말대잔치에 무개념으로 경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초창기에 새로 탄생한 산업, 새로 탄생한 기업이 뭔가 막 달려갈 때는 그런 부분에 그 어떤 특별한 발상이라든가 특이한 발상이 잘 필요하겠지만, 이게 선도 기업으로 가면 신중한 결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쯤이면 전문 경영인을 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지 말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오히려 뭐 사방에서 눌러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버팅기고 가고 있다는 게 참 꿋꿋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참 비트코인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뉴스보도에 보면 이제 NC소프트에서 뭔가 이제 조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거꾸로 회귀해서 보상을 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NC소프트 그 불매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에서 아이템을 1억 3천만 원어치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한 분이, 야, 그 세계는 비트코인 세계랑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오늘 지금 막말대잔치는요, 사실 주식시장 잠깐 거론할 건데, 이거 보기 전에 이걸 볼까요? 주요하게 앞으로 달려가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들 주식인데, 사실 주식들 보면 장기적으로 사실 작년도 8월 이후에 크게 성과를 보인 데가 없어요. 예외라면 이거죠. 이거거든요. 이거하고 테슬라하고 두 가지 급격히 올랐죠. 근데 이 여러 주식들 중에서 향후 전망이 가장 안 좋은 게 전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모든 성과, 그러니까 모든 긍정적인 게 다 반영돼서 여기까지 밀고 올라왔는데, 그 긍정적인 걸 떠받치거나 더 밀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가장 낮은 기업이 테슬라 같아요. 전기차 판매량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뭐 그런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에서 놓고 보면 참 안 좋은 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뭘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거에 그거 이외에 다른 주식들 보면 옆으로 개걸음을 쳤거든요. 많은 주식들이. 그럼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과연 주식을 계속 탄력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따라서 무조건 덥석 잡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주식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약주입니다. 길리어드하고, 길리어드가 이 파란색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 이게 빨간색입니다. 파이자가.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검은색입니다. 근데 모멘텀 재기화 얘기를 한번 예전에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제약주나 이런 것들은 모멘텀이 끝자리에 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보시면 가장 끝에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게 화이자고, 나머지 것들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고, 화이자가 최근에 정점을 찍었다가 작년 하반기죠,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럼 이 추세가 과연 다 향후에 이렇게 위로 갈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모멘텀을 다 작동했고, 그 작동한 모멘텀으로 많은 가격이 상승 패턴을 보였던 것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려면 그 강력한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주 같은 것들은 지금 들여다보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셀트리온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것들은 지금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 선도주 쪽에서 뭔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 모르겠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끝난 뒤에 새로운 모멘텀이라 뭔가 작동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폭발적인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죠.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제약주는 지금 봐야 될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금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은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은이 이제 이 궤도가 이탈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은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저한테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금하고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워요. 장기 차트를 믹싱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믹싱해 보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보라색이 은이고 이 파란색이 금이거든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 그 성향 안에는 이 가격이 움직인 게 그 자산이 가진 기본적인 성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산을 경제적으로 쓰고 있는 경제 활동에서 쓰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이 차트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엔 패턴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탈해서 금하고 상대적으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두 개 중에 금이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금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면 은에 대한 판단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금이 추세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은도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은 가격이 따라갈 거라고 추세를 금 따라서 내려갈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패턴대로 다시 이제 얘가 회귀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식시장 보면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2단 뛰기 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2단 뛰기 얘기는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강의하다 보면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 동영상 촬영하다 얘기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LG화학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1단 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한 다음에 2단 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패턴이 움직이는데 이게 재차 3단 뛰기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풍력이고 모멘텀이 강했죠. 그린 에너지로. CS 윈드 보시면 이 풍력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고 이건 풍력이죠. 1단 뛰고 다시 2단 뛰더니 힘없이 잠깐 무너졌어요.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무너질 때 그 뭐 폭스바겐 얘기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무너진 거고 CS 윈드 자체는 아예 어떤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는데도 아래로 싹 꺼졌거든요. 근데 얘네들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이게 한미약품이거든요. 한미약품이 한번 뻗었죠. 근데 이게 한번 뻗었다가 이게 2단이 아니에요. 왜냐면 한번 올라간 다음에 얘는 1단 뛰기를 하고 2013년도 5월 달에 정점 부근에서 다시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언제까지? 2014년 15년 초까지.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조정을 받고 이게 연단 뛰기예요. 빨리 1단 뛰고 빠르게 높이 다시 조정받고 2단 뛰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붕괴됩니다. 아래로 추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라젠 같은 주식도 있어요. 신라젠 같은 주식들을 여기 보시면 이 11,000원대에서 여기 일단 뛰기에는 상대적으로 요건 낮고요. 제약주에선 이거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요. 한 3, 4배 정도 뛰거든요. 일단 뛰기가. 제약주 같은 경우에 바이오 제약은 요것도 여기까지가 일단 뛰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48,000원, 한 4, 5배 정도 난 거죠.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빠르게 아주 빠르게 2단 뛰기를 했죠. 그리고 한 10배 정도 가고 나더니 11만원대, 여기는 만원대였죠. 붕괴. 예,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은 유일한 주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메디톡스예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주식 중에 가장 화려했던 주식인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13,000원대 이렇게 있죠. 만원대 해서 2만원대 막 이렇게 만원대 중반쯤에 있다가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15만원까지. 와, 이거 정말 다 1단 뛰기, 2단 뛰기, 3단 뛰기 이거를 1단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차 뛰었어요.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50만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언제죠? 한 2011년도부터 12년도부터 올라갔다고 치면 15년까지 3년 만에 50배를 튀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한참 조정을 받더니 다시 한번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충분히 또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로는 이렇게 됐죠. 사실은 대웅제약하고 그 균주 관련된 소송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의약 허가 내는 데가 어디죠? 하여튼 거기에서 취소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완전히 아래로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모멘텀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어떤 특정한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한번 튀면 1단 뛰기를 한 뒤에 조정을 받을 때는 2단 뛰기를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10배수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한 4, 5배 올랐는데 10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잡으면 더블을 먹는 거죠. 밑에서는 4, 5배 먹고 왔는데 한 번 더 튀어서 더블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잡으면. 그래서 1단 뛰고 나서 2단 뛸 걸 기대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2단을 한꺼번에 뛰어버리면 2단 뛴 다음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메디톡스 같은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이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런 주식에 투자할 거냐, 이렇게. 모멘텀이 세가지고, 1, 2단 팡팡 뛰고 올라간 것들. 그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런 주식들을 볼 거냐. 물론, LG전자나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 필요할 거기 때문에. 다만 그 얘기는 드렸죠. 전고체 배터리가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1, 2년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퀀텀스케이프는 같은 경우 2025년, 삼성 SDI는 뭐 2027년, LG화학이 제일 늦어요. 에너지 솔루션이 한 2028년에 30년 정도거든요.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가 추세 탄력을 계속 받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음표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계속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경쟁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계속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오 제약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폭발적으로 기대치가 올라갔다가 나중에 봤더니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게 이 바이오 제약 쪽이거든요. 메디톡스는 그렇지는 않았죠. 제약 쪽이지만 얼굴에 그 보톡스 맞는 것이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그 성과들을 계속 떠받쳤기 때문에 밀고 올라온 겁니다. 다른 거죠, 약간 이쪽하고 한미나 신라젠하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강력한 2단 뛰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일정 부분 튀었다가 한참 조정받았다, 튀었다가 한참 조정받았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죠. 모멘텀 투자를 잘 해서 모멘텀을 잘 잡고 튀는 것. 하지만 그 모멘텀을 잡고 한번 튄 주식들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하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근데 그 섹터가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 모멘텀을 할 때 이게 실제로 실질 성과가 나오는지를 잘 예측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신라젠이나 한미약품처럼 중간에 계약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막 주식이 아래로 폭락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잘못하면 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터진다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대규모나 이런 기업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포스코 이미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한진해운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조선산업하고 지금 삼성중공업인가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수주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 기업을 계속 우상향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산업들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이 사양 산업이잖아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에는 유럽, 90년대는 일본, 2000년대에는 한국에서 호황을 보이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 삼국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삼국 간에 일본은 뭐 가장 아래 밀려 있고 중국한테 밀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한국이 계속 애를 쓰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런 기업들을 할 때는 말씀드렸지만 산업순환 과정에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경기순환 과정 중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액션을 취해야 될 산업 섹터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좀 달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 밀고 올라갔던 이유가 이미 말씀드렸던 반도체라고 하는 아주 주요 핵심, 지금은 뭐 전 산업의 주요 핵심이잖아요. 쌀알이라고 말하는 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왔고,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제품, 전기전자 제품들,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대응을 잘하면서 계속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경영진이 그 경영 자체에 대한 그 대물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지만,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잘하는 건 맞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삼성전자처럼 센 데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부분 이게 동서거든요. 동서는 우리 커피 믹스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카누, 그다음에 맥심. 여기 보시면 여기 밑단에 여기 뭐 87년도에는 얘가 한 500원대, 88년도 7월달에 한 500원대가 된 거예요. 그게 여기 5만 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500원이 5만 원 했으면 100배 오른 거잖아요. 삼성전자 보실래요? 삼성전자 보시면 한 98년도, 아이고 이거 월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월봉으로 보면 98년도 좀 볼까요? 같이 98년도 한 아까 7, 8월 봤나요? 이때가 얼마였냐면 한 847원 정도 했었네요. 847원. 그게 8만 원 정도 갔으니까 이것도 100배죠. 그러니까 장치의 대규모 해외로 글로벌로 수출을 하고 막 폭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기업도 그렇게 배수가 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커피 믹스 파는 수준 정도의 액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상당히 높은 배수를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글로벌 상대로 투자하는 거하고 국내에서 커피 믹스나 이런 것들을 파는 걸로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만 이거 지금 사시면 안 되는 주식이에요. 이런 폭발적인 상황을 향후에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서가 커피 시장이나 커피 믹스 시장이나 이제 커피 시장이 막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를 그 얘기를 믿고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시장들이 계속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 제조, 뭐 음식, 식품료 이런 걸 하는 것이 꼭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뚜기. 여러분들 오뚜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영을 하는 걸 보면 그 경영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없이 계속 조금씩 성장하는 패턴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150만 원 가까이 폭발적으로 한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 패턴은 오뚜기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제 중국향 쪽으로 이제 점점점 폭발적으로 한번 이제 저배수가 있다가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밀려 올라갔다가 2단 뛰기로 밀려 올라갔었는데 그 뒤에는 이 모멘텀을 뽑은 건 중국향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중국향으로 뽑았다가 사드 배치하면서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볼 때 그 해당 섹터가 어떤 섹터이고 그게 그 산업 사이클상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거하고 크게 상관없이 그냥 국가경제 가는 때마다 계속 따라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가 시급료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들이 모멘텀에 의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작동해서 너무 많이 오르면 이 추세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기업의 어떤 경영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바이오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단 뛰기를 굉장히 세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단 뛰기까지 하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한미약품이나 신라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1, 2단 뛰기 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그 모멘텀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 가지고 매출을 계속 꾸준히 내줄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속될 수 있으면 메디톡스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이 자체가 사실 삼성전자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매출이 받쳐졌기 때문에 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런 걸 이제 LG화학이나 CS윈드에 접목해 보면 LG화학이 1단 뛰기, 2단 뛰기하고 조정을 받고 있고, CS윈드가 1단 뛰기, 2단 뛰기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향후에 얘네가 계속적으로 성과들을 내주고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들을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코앞에 보이는 거 말고 추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쪽이나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슈가 발생할 게 없어요. 이게 글로벌 탑이거든요. 탑 세우는 건. 이거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점을 점검하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잘못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까지 다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LG화학하고 CS윈드 같은 경우에 어느 쪽이 나을까라는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제로 모멘텀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얘가 아래로 꺼지는, 여기 보면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처럼, 뭐 신라젠은 뭐 아주 작은 기업이니까 빼고, 이런 것처럼 제약주나 이런 것들이 힘을 잃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드릴 때는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조심해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식 광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부 다 이거 때문에 사라라는 얘기를 대부분 해요. 이게 성과가 좋을 거다, 뭐가 좋을 거다, 전망이 좋다, 이런. 근데 그 부분 이외에 그거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내가 판단하지 못한 위험이 있는지를 반드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게 가격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많이 올라왔을수록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지 않으면 뒤통수를 세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개미들이 열광하는 거는 일정 수준 주식이 한번 튀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낮은 걸 눈으로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그 지금까지 올라온 이익만큼 또 볼 거라고, 이미 이익이 난 거라 내 게 아닌데, 그런 기대감에 막 쏠려 들어가는 패턴을 개미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컨트롤. 그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을 보면 알죠. 여기 보시면 사실 거의 한 7개월 동안 그냥 옆으로 개걸음치인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처럼 너무 조급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조정 시에 매수하는 이런 패턴을 가졌던 이런 것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주식 투자에 고민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중구난방된 막말 잔치를 오늘도 했는데, 주식 투자가 그 좋은 점만 보고 투자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 산업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 성장에 대한 부분도 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 배수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면서 매집하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명확한 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방망이를 내가 짧게 잡을지 길게 잡을지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감안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제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